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이카 일자리 지원팀장 윤지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빗속을 뚫고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2019년 개발협력 커리어 컨설팅대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공감 토크 콘서트는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님, 김미연 유엔 장애인 인권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좌장으로서 윤지영 피스모모 정책 팀장님이 귀한 시간 내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는 15분 정도 두 이야기 손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요. 개발 협력과 일자리로서의 개발 협력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누어 주실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약 40분간 자유로운 질의응답으로 이어갈 텐데요. 혹시 슬라이드 지금 다 다운 받으셨어요? 네, 다운 받으시지 않은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시고 1001 쳐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를 좌장이신 윤지영 팀장님께 넘기면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윤지현 팀장님과 글자 하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귀한 시간에 두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통찰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함께 좀 생각하고 나누는 자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순서로 코이카의 이미경 이사장님께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개발협력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코이카에 입사한 지 또는 들어온 지 이번 11월 말로 딱 2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코이카 이사장이 되려고 모집 공고를 보고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죠? 제가 다 했어요. 예. 그래서 합격을 해서 이제 2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서를 쓰고 면접을 할 때에 가졌던 스스로에 대한 자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먼저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괜찮죠? 네. 저는 코이카에 원서를 쓰면서 코이카가 가장 필요로 하는 말하자면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인재상 또는 이사장상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코이카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할까 하고 제 나름대로는 인권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원칙이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인권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짧게 얘기한다면은 사람은 누구나 빈부, 성별, 인종, 계급 뭐 이런 데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아야지 된다.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코이카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철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인생에서 이러이러했습니다. 이런 것을 구구절절하게 적어서 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사장이 되고 나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코이카의 원칙과 철학으로서 제가 이제 실천해 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국제개발협력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는 것을 또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인권이 정말 왜 소중한가 하는 것을 평상시에 사실은 이렇게 갖기가 참 힘든 측면이 있죠. 뭐 좀 추상적인 말 같기도 하고 공자왈 맹자왈 같이 들리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서 여러분들은 좀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책으로 공부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 나이가 나보다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청계천변에 있는 평화시장의 여성 노동자들의 그야말로 동물 같은 삶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기는 재단사니까 꽤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신공 이 여자 노동자들 겨우 나이가 16살에서 18살 이렇게 되는 여자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이걸 고쳐줘야지 되겠다. 저 노동법은 어디에 있느냐 이러고는 동분서주하다가 모든 것이 안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분신했었고 분신하면서 우리들이 가슴을 그때 친 것이 나한테 대학생 친구가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학생으로서 굉장히 마음을 확 와닿는 그것이 나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 되었죠. 그래서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이니까 그때의 그 인권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이 평생을 나를 끌고 가게 하는 좌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코이카는 바로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기관이니까 코이카에 내가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열망했었어요. 그리고 와서 또 다시 더 기쁘게 확인한 것은 코이카가 지향하는 SDG의 가치, 유엔과 더불어서 하는 그 가치가 Leave no one behind, 아무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이 바로 인권의 핵심적인 가치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막 구구절절하게 적어서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82년 김지영 이게 보셨죠? 뭐 저는 소설 보고 아직 영화는 시간이 안 맞아서 아직은 못 보고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 82년 김지영을 보면서 거기서 중점적으로 뭐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평등, 젠더 이퀄리티 이제 이런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성평등의 문제 또는 가부장제의 뿌리 이런 것은 참 끈질기구나. 우리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그리고 나 또 딸들 세대인 92년생 김지영들까지의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깊이 했는데 제가 유엔 관련 회의나 국제 회의에 나가면은 젠더 이퀄리티가 이제 정말 시대의 화두구나 그리고 많은 실천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목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의 갔다 와서 코이카 이제 식구들한테 야 젠더 이퀄리티를 무시하다가는 완전히 시대에 동떨어진 사람 되겠더라. 이건 정말 중요한 이제 우리의 시대적인 화두로 끌고 가고 국제개발 협력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젠더 이퀄리티가 관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비단 저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녀 모두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남자의 권리를 뺏어서 여자한테 줘서 남자들은 못 산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인권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젠더 이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한 인권의 가치고 이런 가부장제 때문에 남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억눌려서 살고 있죠. 가족의 중심이 되어야지 된다. 가족을 다 먹여 살리고 책임져야지 된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용감해야 된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울고 싶을 때 못 울고 뭐 이것도 사실은 억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육아는 여성만의 것이 아니라 육아가 가지는 고통을 이걸 나누고 한다면 정말 육아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육아도 같이 나누고 또는
서로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더 맞기도 하고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다 편안하게 통용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2년생 대부분 90년생 많으실 것 같은데 92년생 김지영을 보면서 국제개발협력하고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화두다 하는 얘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제가 여성운동을 오래 했는데요. 국회의원 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국회의원 했었어요. 그런데 하기 전에는 제가 여성운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마음 아프면서 굉장히 보람을 주었던 일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었어요. 거의 뭐 일제로부터의 많은 부분들의 피해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고 그랬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만 50년 가까이 모두 침묵하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이 문제를 하면서 굉장히 아주 세계적으로 저명한 네덜란드의 법 철학자인 반보벤 박사를 우리가 모셔갖고는 할머니들을 만나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했는데 그분 얘기가 자기가 세상을 다니면서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 특히 분쟁 하에서의 성폭력을 당한 이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노인이 되어서야 입을 여는 경우들 너무너무 많이 보았다. 그 말은 그분은 노인이 되어서야라고 안 했어요. 죽음 직전에 가서야 입을 열더라. 그러니까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시다가 죽을 때 내가 이 얘기는 하고 죽어야지 하고야 말하는 그 고통을 자기는 너무나 마음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우리의 시민사회와 젊은이들이 이분들을 열심히 지원하고 도와서 나중에는 이분들이 피해자였다가 정언자였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야말로 인권 운동가가 변신하는 이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정말 보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을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매점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꽤 갔죠. 여러분들 대부분이 90년대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이카도 90년대생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90년대생을 좀 알아야지 되겠구나 해서 뭐 책도 좀 읽고 했더니 90년대생의 특징이 재미, 무슨 일단 재미가 있어야지 된다. 재미 그리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가치 뭐 할 말은 하는 당찬 성격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물론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분명한 이 가치 또는 위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는 복된 세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헬조선 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지만은 그래도 또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또 복된 세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 당당하게 더 힘차게 난관을 뚫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가치를 존중하고 재미를 존중하는 그러한 또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포용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것이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바로 90년대생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그러한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일하게 되면은 정말 가치 있고 재미있는 일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전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더 한 얘기는 더 콘서트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의 삶 속에서 느끼신 점들을 지금 현재 코이카라고 하는 기관 내에서 어떻게 엮어나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들께 좀 더 당당하고 재미있게 이 일에 도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재밌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후에 또 더 많은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이번 두 번째 말씀 주실 분으로는 김미연 UN 장애인권권리위원회의 위원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정말 인권의 시각을 갖고 계신 이미경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30년 동안 국제 관련 일을 했는데 이런 자리에 초대받은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UN 장애인권리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올해부터 일하게 됐고요. 임기는 4년인데 작년에 UN 본부에서 선거를 통해서 99개국의 표를 받아가지고 위원이 됐습니다. UN을 바치고 있는 가치 철학의 기둥은 평화와 그다음에 개발과 인권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유엔을 생각하면은 인권 영역보다는 왠지 막 그 영어도 무지 잘해야 될 것 같고 국제적인 뭐 경험도 많아야 될 것 같고 이른바 내 또래 친구들보다는 엄청 잘 나가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주로 하시게 되는데요. 저처럼 장애를 가진 사회적 소수자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유엔에서 이런 포지션을 갖고 일하게 됐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 유엔의 가장 큰 기둥이 인권의 영역입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여성의 이슈라든지 또 우리 사회에서 노동 문제로 인한 이 이슈들이 우리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유엔을 바라보면 그러한 거에 대한 이해나 경험하고 상관없이 생각하는데요. 제가 유엔을 뚫고 우리나라를 뚫고 유엔과 국제 활동 필드에 가보니까 다 사람 사는 곳이어서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여성의 이슈 또 제가 몸소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슈가 그곳에 있고 유엔이 그러한 인류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고 인재들을 불러 모으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이슈가 우리 사회에서는 관심이 기울이기 쉽지 않은 아주 낯설은 아닌 보이지 않는 나와 다른 주제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런 이슈의 첫 번째 순서는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비지블한 존재를 비지블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게 인권의 첫 번째 노력인데 바로 이런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국제개발협력 또 UN 레벨에서의 인권의 장애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자리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첫 번째 그 스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을 되게 힘들게 들어갔었고 근데 우리 때는 이사님 그때 대학을 나오면 거의 다 우리 지금 청년들보단 조금 좋았던 것이 대체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 시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취업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스펙을 쌓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치열하게 대학생활 때부터 이제 시작하시는데 저는 대학을 너무나 의기양양하게 졸업을 했는데 사회가 저를 안 받아줬었어요. 그래서 저의 힘은 처음에 분노의 힘으로 시작해서 왜 나같이 이렇게 똑똑하고 그때는 이렇게 뚱뚱한 아줌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좀 예뻤거든요. 이 예쁜 이렇게 잘 교육받은 흔치 않은 이런 장애 여대생을 이 사회가 왜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취업 전선에서 서류는 그때 다 됐는데 사진도 예쁘게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면접에서 한 달 동안 4번을 거절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 때문에 사회가 나를 거부한다 그러면 사회를 바꿔야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이 운동에 뛰어들게 됐었는데요.
제가 저의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첫 번째로 만나기 시작하는 게 우리나라에 장애를 가진 소수자들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95년도 북경 세계 여성 대회 때 한국에 이제 이미경 이사장님 그때 휠체어도 밀어주시고 이러면서 같이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소리 지른 적이 있었어요. 어떤 휠체어 탄 장애 여성이 지나갔는데 제가 택시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생전 처음 외국인 장애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코리안 장애인이다.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뭐 인도네시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발견하고 저의 존재의 힘을 느껴서 장애 인권 운동에 뛰어들었는데 보니까 전 세계 저와 같은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그들이 이러한 그 유엔이나 국제 이슈의 인권 영역에서 서로 만나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하고 있고 만나서 공통 관심사들을 나누고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의논하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런 국제 그 활동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는 약간 두려운 것이 제가 90년대생 아들과 딸 둘을 둔 엄마라서 제가 뭔 얘기만 하면은 되게 듣기 싫어하고 엄마 생각하는 건 나하고 달라. 제가 아무리 유엔 위원이면 뭐합니까? 맨날 집안에서 저항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말씀은 전혀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냥 제 경험상 타인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인권은 나를 굉장히 중요하고 존엄하고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것부터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인권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이해에 대해 힘에서부터 그 이해가 국제개발협력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의 준비인 것 같아요. 당장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날아가시면 다른 문화, 다른 종교,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같은 목표를 설정해서 살 것인가, 함께 일할 것인가. 그런데 유엔기구 같이 어떻게 보면 너무 멋있는 곳에서 일을 하든 NGO들을 도와서 정말 험한 필드에서 고생을 하면서 하든 아주 똑같이 요구되는 소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는 갑자기 막 공부를 하거나 문제를 풀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주변에도 나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협력해 갈 것인가라는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실력들 또 그 소양들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 협력의 가장 중요한 타인에 대한 이해를 위한 나의 그 경험들을 발딛고 서 있는 곳에서부터 경험을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장애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이쪽 필드도 이제 국제인권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국내법과 준수하는 것처럼 이행해서 이제 저희 위원회 심의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국가 정책의 주류 정책이 됐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장애 이슈가 엄청나게 주류화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국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께서도 장애를 단순히 소외된 누군가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 사는 다양한 이슈 중에 하나라는 거로 생각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글로벌 레벨에서도 이 이슈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직하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깊은 감동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분의 말씀에 이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가질 텐데 지금 괜찮으신가요? 엉덩이 안 차가우세요?
네, 방석이 있긴 한데 오늘 또 비도 오고 해서 약간 쌀쌀한 기운이 도는데 쌀쌀한 기운이 몸에 스며들지 않게 여러분들 잘 이렇게 기운 챙기면서 남은 한 20여 분의 시간 만들어가면 좋겠고요. 질문들이 지금 이미 여러분들께서 공유하셨던 그 사이트에 많이 올라왔어요. 어떤 질문을 먼저 띄워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까 저도 좀 고민이 되는데 두 분의 경험과 이력에 대한 또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복되게 있는 것 같아서 먼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특히 이사장님께는 이사장님 이전의 경력이 궁금하다는 질문도 추천을 좀 받았고 또 위원님께서도 어떤 경력들을 가지고 계신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사장님의 경력은 여러분들 언론에서 아마 검색을 해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만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두 분의 입으로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각각 두 분의 이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학부 전공이 식품 영양학이었어요. 근데 이제 취업하기 어려워서 다시 장애인 인권운동에 들어갔을 때 이곳에 그냥 무작위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 영역이 가장 장애 관련 영역의 전문가로 인정되고 있어서 대학원은 이제 사회개발대학원, 낮에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그 야간 대학이긴 했는데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력이라고 하거나 어떤 학력을 생각할 때 제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영양에서 사회복지로 가서 되게 이상하긴 했지만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현장의 경험을 갖기 위해서 복지관에 취직을 했던 기억, 그리고 나중에는 전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으로만 해서는 인권의 문제를 알 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 주간 신문사였던 장애복지 20이라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그 주간 신문사가 있었는데요. 그 신문사에 수습 기자로 들어가서 장애와 그 복지 영역을 일부러 한번 취재 기자로서 다 섭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좀 필요하다 생각한 직업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이사장님. 예,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대학교 다닐 때에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을 접하고 이게 세상을 좀 바꿔야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학생 운동을 시작했고 주로 그러니까 노동자 문제를 쫓아다니는 그런 운동을 하고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는 이제 그런 노동자나 농민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독교 운동 단체에서 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돕다가 저도 잠깐 감옥을 또 갔었어요. 그래서 감옥살이를 조금 하고 그리고 나와서는 이거 좀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표를 2번이나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 갖고는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화여대를 나왔는데 이화여대에 마침 여성학을 커리큘럼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 연구소로 오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아서 거기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 여성학 커리큘럼이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 그 일이 나중에 보니까 아마 그때도 알았을 텐데 제가 잊어먹은 것 같아요. 코이카와 비슷한 미국 기관, 같은 미국 기관이 USAID예요. USAID 돈을 받아서 이화여대 여성학 커리큘럼 개발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고서도 쓰고 어쩌고 했는데 나중에 저도 그 비슷한 일을 하게 되어서 이게 참 인연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학교에 있다가 1980년 광주 항쟁이 나니까 이화여대 여성학 학부가 학생들을 선동한다. 우리가 여성학은 액션 오리엔티드한 학문이야 이런 식으로 날마다 가르쳤거든요. 액션을 해야 돼, 세상을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학생을 선동한다 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또 다른 연구소에 좀 있다가 여성 단체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여성 평화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 뒤에 여성 단체 연합도 만들고 여성 노동자회 만드는데도 좀 관여하고 이렇게 해서 여성 운동을 합쳐서 20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여성 운동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법을 좀 바꿔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국회를 왔다 갔다 했다가 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당으로부터 비례대표로 오라는 제안을 받고 여성운동을 20년이나 했으니까 국회 가서 그러면 한번 해볼까 하고는 갔어요. 국회에서 여성 관련 여러 법들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가서 한 4년 정도 하고 나오려니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20년을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5선을 하고 나와서 이제 정말 충분히 했죠. 그래서 국회 일을 그만두고 코이카의 이사장을 뽑는다 하는 거에 듣고 제가 이사장이 아까 말했듯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이력을 듣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것이요. 한 분야에서 20년 하셨고 또 코이카로 진출하시게 되기까지 긴 시간을 쌓으셨고 위원님께서도 30년의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운동을 하셨다라는 점, 정말 긴 호흡으로 그 한 이슈에 대한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해 오셨다라는 점을 저희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근데 이 질문을 하는 게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릴지 아니면 어떠한 불편함을 드릴지 모르겠어서 확신이 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탑에 있는 질문이라서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궁금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개발협력 분야 일을 하면 결혼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개도국에도 많이 나가야 하니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고 8분이 추천해 주셨는데요. 두 분이 또 여성이시기에 좀 실감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저요. 예를 들면은 여성 운동이나 굉장히 아까 말했듯이 어떤 때 감옥도 갈 정도로 험한 운동을 하면은 결혼하기 힘들 수 있었죠. 근데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내 일을 이해해주고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남자를 못 만나면 결혼 안 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결혼하고, 이렇게를 분명하게 저는 그걸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아니 진짜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타입의 사람을 좋아하는가, 내 인생에서 이 사람이 지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자기 주관을 분명하게 세워야지 결혼을 해도 후회를 좀 덜 하고, 결혼은 언제나 후회를 약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하고, 그리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결혼하니까 나이가 되었으니까 결혼하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좀 더 후회하는 결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보다 분명하게 해서 난 국제개발협력에서 일하고 싶고 국제개발협력은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는데 이걸 충분히 잘 이 생활에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 이걸 분명하게 저는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혼은 어떤 여자나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90년대생들이 듣기 좋은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 때는 특히 장애를 가진 여성은 결혼을 해야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내가 우리 사회에 우리 문화권에서 인정받는 하나의 가져가야 될 커리어로 장애를 가진 여자도 결혼을 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그때 하나의 결혼이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90년대생이면 다시 생각해 볼 것 같다. 저희 딸한테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를 보고 결혼 여부를 생각해라. 이런 게 약간 다르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저는 이제 결혼이나 가족, 양육 이 문제가 그때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우리나라의 장애 관련법이 장애복지법하고 특수교육진흥법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16개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에 밀접한 활동보조 지원제도 이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없어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장애 인권 운동에 그걸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약간 자기 존재를 그 안에 묻어버리지 말고 그 객관적 거리감, 분석적 거리감을 두고 이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나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텐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또 바라보면은 인류 평화와 인권에 기여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네, 두 분 다 결혼을 하셨고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누군가 나의 일과 나의 소명을 이해해줄 동반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교훈을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다음 질문 넘어가면요.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막 코이카 봉사단에 나가시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수료하신 분이 계시네요. 또 코이카의 필기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입사 지원생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코이카를 비롯해서 코이카가 한국국제개발협력의 대표 기관이기도 하고 다른 여러 국제개발협력 관련된 기관들에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 이 분야에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 또 여러 개 같이 올라와서 함께 묶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한테 질문한다는 생각 안 하고 가만히 넋놓고 있었네요. 우선 오늘 저희 이 세션 전에 뭐 국제기구에서 계시는 뭐 유니세프나 UNFPA 또 GGGI 이 분들 모시고 하는 그런 세션도 있었고 그분들 잠깐 저도 요 시간 전에 티타임 잠깐 가졌었는데 일단 이런 코이카든 또는 국제기구든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좀 여러 경험들을 하고 오시기를 바래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인턴십이 참 도움이 된다. 또는 그 해외 봉사단 나가서 개도국에서 개도국이 어떤지를 좀 알고 오시는 분들, 또는 NGO에서 좀 활동을 해서 그런 데서 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가 일을 진짜 하고 싶어. 그리고 개도국을 내가 잘 이해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분들을 좀 잘 이렇게 와서 적응하고 일 잘한다 하는 얘기를 한국 청년들에게 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리고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아까 유니세프에서 일하는 분은 UNFPA에서 일한 적이 있고 UNFPA에서 일하는 사람은 유니세프에서 일한 적이 있더라고요. 서로 이제 기구들끼리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이런 봉사단 나가는 일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한번 관심과 필드에서 내가 몸으로 부딪혀 보면서 더 느끼고 싶어, 이렇게 하는 첫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이카도 아까 그 유엔 기구 사람들처럼 생짜로 예를 들면 필기 시험만 열심히 해갖고는 들어와갖고는 코이카에서 좋은 인재로 뽑히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국제개발 개도국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는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점수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네, 제가 한 4년 전쯤에 느닷없이 파키스탄에서 국제 장애 여성 리더십 포럼을 개최해야 한다고, 이슬라마바드가 이제 수도잖아요. 거기는 단체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파키스탄에서 초청을 하대. 저도 저한테 깜짝 놀랐는데, 근데 저 혼자 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를 도와서 이 일주일 동안 파키스탄에 같이 갈 학생을 찾기 위해서 국제 개발 관련
학교나 또 이런 그 글로벌 활동을 지원하는 학교에 이제 그 참여 학생을 찾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기한을 줬던 2주 후까지 아무도 지원을 안 해가지고요. 아무도 없으니 나도 가지 말자. 잘 됐다. 한편으로는 파키스탄이 우리나라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조금 여행에 이제 좀 그 어려운 나라였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떤 그 학교에 여학생이 자기가 1학년을 지내고 휴학을 한 다음에 자기 꿈이 무엇인가 다시 고민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었던 자기의 미래의 그 관심사가 아랍 지역이나 모슬림 영역의 여성들은 어떻게 살까? 근데 장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일단 그 파키스탄이 뭐 아프가니스탄 이쪽에서 또 그 이슬람 문화 강한 곳이거든요. 그 단초를 하나 갖고 데드라인이 지났는데 이력서를 보내고 적극적으로 저를 만나서 정말 처음 저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도와서 나는 이런 꿈을 가졌는데 한번 그땐 대표님이었거든요. 대표님을 따라서 파키스탄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저를 도와주고 저를 또 이 서남아시아의 장애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힘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 1년 동안 제가 유엔에서 회의가 있을 때 또 연계돼서 따라가고 또 제가 제네바에서 여성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 장애여성 이슈 때문에 제네바 유엔에 갈 일이 있는데 또 그 1년 동안 저를 따라서 같이 다녔었습니다. 저를 도와주면서. 그리고 나서 학교로 돌아가서 자기 인생을 다시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조금 용기를 낸 거를 통해서 또 도움이 될까 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만든 인연인데 그 인연에 용기를 냈기 때문에 전 세계 유엔에 관련된 결정적인 회의체는 다 다녀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다시 디자인해서 전공도 바꾸고 지금은 대학원에 진학해서 관련된 국제 관련된 일들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용기를 챌린지 도전 정신이 가장 중요해서 남들이 특히 관심 갖지 않은 영역에 도전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경쟁자가 없다는 장점도 있고 한편으로는 경험되어진 사람들이 없어서 상당히 혼자 고전분투하긴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오는 그 이익들 또 경험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도전하는 한번 부딪혀 보는 그러한 정신이 개발협력에서는 또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이 계속 어느 정도 일치하는 어떤 교집합 같은 지점들을 공유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다양한 경험들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또 엮어나가는 그런 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제 앞으로 한 2개 정도 더 질문을 저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지지를 많이 받아서 새롭게 탑으로 올라온 질문이 있는데요. 그 밑에 질문과도 연결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발 협력이 정말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현재 많은 자금들이 여기는 수혜국이라고 쓰여 있는데 저희가 협력국 혹은 협력 대상국이라고 최근에는 개념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협력국들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 나라 자체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나라 내부의 빈부격차만 늘어나고 오히려 어느 부분에서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하셨고 또 관련된 질문이 그 밑에 있는데요. 국제개발 협력이 오히려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나 질서를 해치고 있다라는 어떤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회의론에 대해서도 알게 되셨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주시면서 결론적으로 국제개발 협력이 왜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한동안 dead aid 이런 말 있었죠. 죽은 원조. 그러니까 정말
도움이 못 된 원조죠. 그러니까 오히려 원조를 받아서 그 나라의 부패를 더 키우고 독재자들을 더욱더 연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나라의 그야말로 사람들에게는 뭐 별로 돌아오는 것이 없고 이런 원조를 데드 에이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아주 센 비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원조의 원칙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워 나가고 그걸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만들고 하는 이제 시스템들이 상당히 쫌쫌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OECD 다크라고 해서 거기는 특히 원조의 투명성이 얼마나 되는가, 원조의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 나라의 GNI에 비해서 제대로 원조를 내고 있는가.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유엔에서는 2030년까지 15년부터 30년까지 세계가 함께 지향해 가야 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서 SDG라고 하죠. 이 고al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감시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이카는 그런 국제 개발 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최대한으로 실현해보고자 하고 그게 좀 모범생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이카의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그래도 이 개도국에서 코이카와 협력한 나라들은 한국의 개발 협력 또는 원조는 상당히 착하다, 사심 없이 접근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대로 이 그 몇 가지의 원칙들 그 나라의 주인 의식을 잘 살폈는가, 투명하게 되고 있는가, 투명도는 높아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또 실수한 것에서 이건 왜 실수했지? 보다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늘 하게 되고 있고 이게 바로 코이카의 전문성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을 넓혀 나갈까? 그리고 각 분야들이 있잖아요. 뭐 농업, 교육, 보건부터 시작해서 그건 이제 전통적으로 늘 하는 데죠. 그리고 지금은 와서는 디지털가 전맥해서 그야말로 고도의 과학 기술하고는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늘상 이렇게 눈을 이렇게 시야를 높여서 찾아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돈만 쭉 나눠준다면 아까 말했듯이 그 나라한테 별로 도움이 못 될 수 있는데 정말 이것이 이 나라에 도움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나라의 풀뿌리 그 시민들 민초들에게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이 가게 만들 것인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바로 여러분들이 국제개발협력 또는 코이카에서 일하고자 할 때 늘 마음속으로 단련해야 되는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으로서 그 관점에서 경험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장애인 권리협약 32조가 국제 협력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1년 동안 제가 40개국을 심의했는데요. 심의받는 나라가 정말 부자 나라들도 있고 정말 어려운 나라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국제개발 협력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나라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나라들을 다양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코이카가 특히 장애 분야에서 협력하고 또 프로젝트들 진행하는 나라 같은 특히 동남아시아 나라들은 거기서 답변하는 장관님들부터 그 시작할 때 그 땡큐 메시지를 해서 제가 어깨가 으쓱한 위원이 되기도 한 경험을 했는데요. 정말 잘 사는 나라에게는 구체적으로 장애 이슈를 국제 협력에 주류화시킬 걸 요구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는 어렵더라도 국내 정책에 특히 해외 원조를 통해서만이
장애 관련 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가난한 나라들이 많은데요. 그 나라들이 우선순위에서 그러니까 원조를 받을 때도 장애를 잊지 말고 함께 가져가 주기를 권고 형태로도 가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장애 당사자 NGO로 국제 협력한 경험으로 보면 국제개발 협력의 주요 목표가 인권이나 장애 이슈하고 동떨어진 거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서 UN 레벨에서는 SDG의 17개 목표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33조 조항의 모든 내용들이 다 링크시켜서 인디케이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에게 개발 협력이 인권의 관점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부처의 정책에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이행하는 목표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UN 레벨에서 개발된 이 인디케이터들을 제시하면서 국가가 이행하기를 좀 더 강하게 권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제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1997년도에 미국에 있었던 한 프로그램이 다음 세대의 잠재적 장애 여성 리더를 키우는 인스티튜트 3주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저개발국으로 리더로서 선발돼서 교육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코이카를 비롯해서 국제 협력 내용에 정말 어려운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 돕기 위한 일들을 장애인 당사자들도 참여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내가 주는 자다라든지 너는 내가 주는 방식대로 받아야 된다라든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고 당신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주는 거를 그대로 받아라든지 이런 태도들이 이게 국제협력 자체도 인간이 인간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요. 다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모멸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남을 도울 때는 그 사람과 같은 나라는 존재가 함께 그 일을 해결하는 어떤 협력 관계에서 해야 되는 거지.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 이제 이걸 돕고 이건 나의 하나의 멋진 커리어고 나의 인생이야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아무리 도움을 줘도 결과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소수성, 내가 우리 사회에서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소수성에 대한 감각을 갖고 그렇게 평평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남을 돕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아서 다른 나라에 있는 나와 같은 이슈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국제개발 협력 이런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돈이 없어도 서로 도울 수가 있어요. 이 원조가 꼭 돈만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고요. 내가 다른 경험과 사회 문화 속에서 자라났지만 내가 갖고 있는 공통의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고 만나야만 했던 너를 만나 같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동료로서 국제 협력을 함께하는 그러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게 국제 협력의 가장 멋진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이 분야에서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 많은 어려움들, 한계들, 도전 과제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가 왜 매력적인지 왜 보람찬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도전해 보시라 하면서 응원해 주시는 말씀을 곁들여서 마무리 발언을 각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아니 제가 왜 먼저 하려고 하냐면은 김미연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지만은 다시 이렇게 마음이 많이 느끼는 거 많고 배우는 거 많아서 많이 움직였어요. 고맙고요. 그래서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왜 매력이 있는가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고 저한테도 그럴 수 있는데요. 가치를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사실은 그냥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 회사에서 굉장히 뭐 월급은 올라갈수록 많이 받을 수 있고 기능적으로 회사를 좀 더 키웠네 이런 건 할 수 있지만은 이걸 통해서 얼마나 회사가 성장했느냐를 보지만은 그것 못지않게 이 분야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데 또는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줬는가 하는 거는 그 레벨의 차원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훨씬 더 가치 측면에 있어서는 더 높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것이 절대 다른 분야가 가질 수 없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미연 선생님 말씀에서 내 안에 소수성을 발견을 해야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가치를 전파하고 그야말로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 하는 일들을 잘할 수 있다 이 얘기하셨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점점 사실은 욕심이 많아져 가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꽤 있고 뭐 높은 사람 돼 있는 거 보면은 저 기득권자 갑질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좀 비판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 없이 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래도 이 분야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자신의 그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서의 지녀야 될 이 가치, 존엄성, 품격 이런 것들을 굉장히 키워나갈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지 않겠는가. 끊임없이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지 되고 그래야지 좋은 사업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눈높이를 자꾸 이렇게 더 소외된 사람이 없는가, 더 저 나라는 뭐 때문에 아직도 저렇게 어렵지, 뭐를 같이 협력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같이 나눔으로 해서 더 좋아졌을 때 정말 느끼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이 국제개발협력이 갖는 매력이다. 그리고 저는 왜 내가 그래도 이 더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에 공감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성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 시대에 대학을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꽤 중산층이고 뭐 이렇게 지내는데 내가 왜 소수자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확 와닿는 공감을 느낄까?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뭐 결혼할 때 결혼할까 말까 이것을 누구보다도 더 고민해야 되는 것도 소수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소수자의 면 이런 것들을 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싶고 제가 코이카 와서 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가 코이카의 채용은 굉장히 블라인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소위 말하면은 뭐 우리는 뭐 서울에서는 뭐 스카이 대학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정말 지방 대학 출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너무나 우수한 직원들인 거예요. 그렇게 뽑혀서 오니까 그 학교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도전 의식이 있는 그런 분들이 오게 돼서 이게 뭔가를 그리고 같은 능력을 가졌는데 내가 지방 대학이기 때문에 뭐 혹시 이렇게 사람들이 선입관을 보고 차별하고 이러는 거에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것들을 확 뛰어넘어서 와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그런 데서 길러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국가를 심의하면은 그 국가 보고서를 그 판단하는 기준이 옛날에는 섀도우 리포트, 정부 몰래 보낸 리포트, 시민사회 단체나 NGO가 보낸 리포트라는데 요즘은 그 권위가 동등해서 병행 리포트라고 부르는데요. 병행 리포트를 보낸 이제 저는 장애 이슈니까 그 나라의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그 시각을 갖고 국가 보고서를 심의를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한 5년 전에는
우리나라 장애인 대표로서 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가가지고 그 위원들한테 로비하고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위해서 우리 정부에게 이런 지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물론 우리 정부가 저를 적극 캠페인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선출이 됐는데 그 결과로 위원이 돼서 저의 동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와 같은 심정으로 자국의 장애인 인권을 유엔의 이 현장에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내 동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게 너무나 감동적이고 그 세션마다 매일 한 나라에 하루에 한 나라밖에 심의를 안 하는데 하루에 그 나라에서 온 NGO가 많게는 가난한 어려운 나라는 한 3명 오면 많이 오고 국제 이제 협력 기금 등을 도움받아서 이제 겨우 오는 나라들도 있지만 또 올 역량이 되는 나라는 뭐 40명, 뭐 50명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 그 NGO들도 다 만나서 의견을 듣고 그거를 질의에 반영하면서 그 나라의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위원. 그러니까 무슨 명망가가 된 게 아니라 구구절절했던 나의 또 다른 모습을 한 내 동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간 국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았고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대한민국 정부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국제 협력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한 누군가를 돕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혹시라도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짧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오늘 토큰스트를 통해서 국제개발협력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나를 점점 성숙시키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두 분의 진솔한 이야기 덕분에 저희가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이제 진입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자리였기를 희망하면서요. 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으시겠지만 꼭 언젠가 국제개발 협력 현장에서 여러분들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